안녕하세요. 새벽닭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직관,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엘프리다 밀러 카인츠, 크리스티네 쉐닝 공동 지음으로 책 읽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법칙 6. 직장 생활과 사생활 일치의 법칙.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에서 모든 깨달음은 노동이 없다면 헛된 것이며 모든 노동은 사랑이 없다면 공허한 것이다. 너희가 사랑으로 노동을 할 때에 너희는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신에게 너희를 붙들어 매게 된다라고 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직장 생활도 여가 생활이나 그 외의 생활처럼 풍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삶의 목표는 자신을 발견하고 영혼과 정신을 개발하는 것. 나아가 이를 통해 인류와 온 우주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이 노력을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 올바른 인성과 윤리적 가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직장과 가정을 비롯한 모든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 전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성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직장 생활과 사생활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과율, 공명의 법칙, 에너지의 법칙 등을 비롯해 모든 법칙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닌다. 이 법칙들은 인간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에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동시에 적용된다. 직관과 지능은 행동 양식뿐 아니라 직장 생활과 기타 분야에서 내리는 다양한 결정들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직관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뇌와 신경계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한다면 자연의 법칙은 성격과 지능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집에서는 성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장이지만 회사에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는 남편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나 아이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버릇없이 군다고 불평을 한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잘못된 직장 생활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그는 직장 밖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음으로써 직장에서 자기가 저지른 부정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직장에서는 모범을 보이고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거나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직업적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한 아이를 둔 엄마가 옷을 한 벌 샀다. 그녀는 딸에게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만약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 옷이 오래전부터 옷장에 걸려 있었다고 말하라고 했다. 어쩌면 이 여자의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직한 태도를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직장에서 거짓말을 한다. 전화가 걸려오면 자리에 없다고 말하라고 비서에게 가르친다. 아이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분명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직장 밖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정직한 직장 생활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 중립성을 지키는 것, 다른 일을 헐뜯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비판은 하지 않으며 사내 기밀을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 것 등 진심 어린 칭찬하기, 집중해서 일하기, 주인의식과 책임있는 태도 갖기, 업무 시간을 희생하며 사적인 통화하지 않는 것, 회사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직장 밖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들은 업무에 빠져들어 오랜 시간 일만 하며 살기도 한다. 혹은 직장에서의 실패를 지나친 여가 활동을 통해 상쇄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 또한 영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뇌와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두뇌와 뱃속의 뇌 그리고 신경계에 부담을 주는 모든 행위는 직관 지능의 개발을 방해한다. 모든 부정한 행위, 부정적인 사고, 두려움, 근심과 의심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거기에 쌓인 스트레스를 아내나 자녀에게 풀고 싶을 때면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제2부에서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와 감정, 행동 양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건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법칙 7. 동행동고의 법칙. 동행동고의 법칙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다음에 몇 가지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카리는 친구 이름 가르트와 함께 동창 모임에 간다. 이름 가르트는 다른 중요한 일이 밀려 있어서 동창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의 자아의 목소리가 더 컸기에 결국 카린과 함께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둘은 이름 가르트의 차로 출발했다. 도착 장소까지 반 정도 갔을 때 차에 이상이 생겼다. 다음 날이 되어야 수리가 끝난다는 말을 듣고 결국 그들은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그날 밤에 열렸던 동창 모임에도 가지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돈까지 쓰고 말았다. 자연의 법칙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해버린 이름 가르트에게 고장난 자동차를 통해 벌을 준 것이다. 카리는 결국 동고한 셈이다. 카리는 결국 동고한 셈이다. 배우자나 친구 혹은 동료가 운전을 하고 있고 당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고개 운전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도 그 차에 탔다. 결국 그는 사고를 낸다. 당신은 동고한 것이다. 당신은 이번 휴가 때 요트를 타기로 결심했다. 요트에는 당신 말고도 몇 명 더 있다. 당신은 그들과 그야말로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당신과 생각이 아주 다른 사람, 위험천만한 항해를 즐기는 사람이 키를 잡았다. 당신은 동고를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피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호천사인 내면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신이 의롭지 못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위의 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구와 어디에 갈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동반자와 목적지를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함께 여행하려는 동반자가 나와 사고방식이 아주 다른 사람은 아닌가? 그 사람과 같이 여행하는 것이 나와 다른 여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함께 하려는 시기가 올바른가? 내키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행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현재 내게 여행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가? 등의 질문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동고의 법칙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알코올 중독자면 배우자와 자녀들도 고통을 겪는다. 부부 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면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머지 가족들의 건강까지 나빠진다. 부부 중 한 명이 매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이 다쳐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남은 가족은 함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면 배우자와 가족도 재정적 곤란을 겪게 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지니고 있고 인과율에 따라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
배우자도 반드시 고통을 같이 겪게 된다. 배우자도 자신의 물건이나 돈 혹은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더 큰 부메랑이 되어 그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한 이불을 덮고 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충분히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동행동고의 법칙은 직장 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나지만 이를 간파하기가 쉽지 않다.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부정한 사람이라면 자신도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사례를 보면 꿰뚫어 보기가 늘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운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에도 동행동고의 법칙이 들어있다. 이를 기업에 비유하면 한 명의 미꾸라지 사원이 회사 전체를 망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좋지 않은 직업 윤리를 지닌 임원이 있었다. 사장은 그런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는 그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그를 해고하지 못했다. 그 임원은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 그렇지만 사장은 더 큰 피해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한다. 그는 근속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라 비교적 높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장은 그것만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임원이 맡고 있던 직책은 핵심적인 것이었고 회사는 결국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를 해고시켰다면 손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실성증에 걸린 환자가 있었다. 의사나 심리치료사들은 아무런 외적 혹은 심리적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 원인은 자연의 법칙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담배 회사에 다녔고 예전에는 흡연자였지만 지금은 금연에 성공했다. 그녀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해서 그 회사에 다녔다. 그러나 결국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결심만 했는데도 목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 다른 분야의 판매직 사원이 됐다. 이후 식습관을 바꾸고 야채 주스를 많이 마시자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국제경제 분야에서도 동행동고의 법칙은 적용된다. 한 나라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들의 재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특정 경제 요인들이 도미노 효과를 야기한다. 돌멩이 하나만 밀었는데 전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다. 기업 파평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법칙의 효과를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아무리 재정 상태가 튼튼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각자의 자사의 안전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미 몇몇 거대 기업이 무리한 합병으로 인해 바닥에서 무너진 사례가 있다. 그런데 동행동고의 법칙과 직관적 지능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주의 지혜와 우리가 더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수록, 즉 직관적 지능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불행을 더욱 잘 감지할 수 있다. 누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고 누가 우리와 같은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와 같이 일하고 누구와 합병해야 할지를 내면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회사에 해가 될 일들에 대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육감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입은 상황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직관적 지능이 발달하면 회사나 가정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다. 또한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용기와 겸손, 내적 안정과 유연한 태도도 같이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로 하여금 제때에 카이로스,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불행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훈련을 계속하라. 어떤 일이 그렇게 끝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거기에 있게 된 것일까? 등의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감각은 더욱 예리해지고 당신의 직관적 지능도 더욱 발달할 것이다. 그렇게 노력할 때 자연의 법칙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불행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동행동거의 법칙은 상호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작용한다. 즉, 직관이 발달한 사람은 동행동거의 법칙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식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내 영적 수준은 어떤 단계인가? 영혼의 발달 단계는 학교 교육 과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초등학교에 가서 읽고 쓰고 간단한 계산법을 배운다. 그 다음 단계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쌓은 기초 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들을 쌓는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는 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등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인생이라는 학교도 이와 비슷하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쌓은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자연의 법칙이 더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과제를 주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둘도 없는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겹쳐진 커다란 산이 하나 다가올 때면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작은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곤 한다. 두려움이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습관 혹은 유연하지 못한 태도 때문이다.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과 그들의 운명을 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몇 학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한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발달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발달 속도와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멀리 돌아가는 길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향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인성을 갈고 닦을 기회는 충분히 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은 신의 사랑이요 정이다. 사람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듯이 영적, 정신적 수준 혹은 의식 수준도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발달 단계나 의식 수준이 다양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기준으로 성적을 매기고 성적에 따라 기회를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는 자기 개발의 기회,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기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육 수준이나 지식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 광부나 수공업자가 교수나 학자보다 영적으로 더 발달하고 더 뛰어난 직관을 지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지식 수준이 직관적 지능이 잣대는 아닌 것이다. 인성을 개발할수록 우리의 의식은 더 멀리 퍼져나간다. 그리고 의식이 멀리 퍼져나갈수록 우리는 우주적인 지식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살다 보면 특별히 매력적인 사람, 즉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부정적 이미지를 풍기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자신과 발달 수준이 비슷한 사람,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 자신과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이 보통 눈에 잘 띈다. 어떤 길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릴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발달 단계를 결정한다. 결론. 제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숨을 돌리고 지금까지 소개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뱃속에 그려보자. 1.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성을 개발하려는 자세가 건설적인 세계관의 기초다. 건설적 세계관을 이끌어내는 것은 올바른 윤리, 믿음, 용서, 그리고 사랑이다. 두 번째, 건설적인 세계관의 밑바탕에는 고차원적 권능과 우주의 질서 체계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우주의 질서 체계를 올바르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자연의 법칙, 신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법칙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인과 율이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인과 율에 따르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4.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가 무엇이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들로는 생각, 말, 행동, 강한 희망 등이 있다.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는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5.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에너지의 법칙. 생명 에너지의 양은 영혼의 업적, 인성구조, 생각,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시간은 곧 에너지다. 시간에는 겉으로 보이는 측정할 수 없는 크로노스가 있고 측정할 수 있는 크로노스가 있고 내적이고 질적인 카이로스가 있다. 내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도 있다. 공명의 법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9번 다른 이의 삶에 간섭하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경험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다. 10. 직장생활과 사생활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 각 분야에서 지닌 강점이나 약점은 나머지 분야에도 영감을 끼친다. 영혼과 자연의 법칙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분하지 않는다. 11. 직관적 지능은 동행동고 법칙의 피해를 줄여준다. 12번 영혼의 발달 단계 혹은 의식 수준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이는 교육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읽었고요. 오늘 책 읽기 중에 가장 가슴에 닿는 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 나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예화가 참 많이 들었는데요. 직장 생활과 사생활 일치의 법칙.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생활에도 자녀에게도 그 사생활에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비슷한 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자녀 중 누군가가 또는 아내가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에너지를 받게 되고요. 또 집에서 가족들이 어떠한 또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나의 직장 생활에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모범을 보이면 그 모범을 보이는데 가정생활은 엉망인 사람이 있고 또 가정생활은 반듯한데 직장생활에서 너무 좀 있죠. 인기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직장생활과 사생활은 일치한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그게 또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도라는 거죠. 태도. 정직한 태도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면 내가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있는 태도를 가져야 그 주변에도 나의 사생활에도 내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또 동행동고의 법칙이 있었죠. 동행동고는 같이 있는 사람과 같은 처지에 이른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창회를 같이 가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그 의리와 어떤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어쩌 같이 가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같이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가기 싫었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뭐 접촉사고가 난다거나 뭐 그런 불이한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 일도 있다는 게 그 동행동고 같이 가는 사람과 같은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함께 여행하려는 동반자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렇게 같이 동행동거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여행하려는 동반자가 나와 사고방식이 아주 다른 사람은 아닌가? 그 사람이 같이 여행하는 것이 나와 다른 여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함께 하려는 그 시기가 올바른가? 내키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행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현재 내가 여행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까? 등의 이런 질문들을 해서 어떤 그 동고의 그 환경 속에 우리가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시간 속에서 불편한 일은 많이 좀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불편한데도 어떻게 좀 같이 어울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동고를 우리 동고를 또 기억한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책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이 양식이 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